마지막 시체가 발견됐을 때 집안의 시계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헛간 집더미 아래에는 4사람이 겹쳐 쓰러져 있었고 안방 침대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리고 부엌 옆방에는 갓난아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죽은 뒤에도 누군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고 난로에 불을 지피고 부엌의 음식을 건드린 흔적까지 남기면서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무려 104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사관도, 기자도, 범죄학자도 이 집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범인의 이름은 끝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6명, 그중 2명은 아이였고 1명은 태어난 지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과학수사는 1922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이 사건 앞에서는 아직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의 외딴 농장. 눈밭 위에 남아있던 낯선 발자국은 집으로 들어간 방향뿐이었고 나간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은 며칠 전부터 다락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집 열쇠도 사라졌다고 했대요. 그리고 어느 밤 누군가 그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결말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1959년 1월 23일 소련 우랄공대의 젊은 등산 동아리 학생 9명이 스베르들롭스크, 지금의 예카테린부르크를 떠났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북부 우랄산맥의 오토르텐산. 해발 약 1234m의 겨울산이었어요. 당시 그 루트는 소련 기준으로도 난이도 3급. 가장 어려운 등급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리더는 23살의 이고르 디아틀로프. 함께 간 사람들은 지나 콜모고로바, 류드밀라 두빈이나 유리 도로션코, 유리 크리보니션코, 알렉산더 콜레바토프, 로스템 슬로보딘, 니콜라이 티보브리뇰, 세면 졸로타료프였죠. 처음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유딘이라는 학생이 다리 통증 때문에 1월 28일 비자이 마을 근처에서 일정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이 선택 하나로 그는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돌아섰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왜 계속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2월 1일 밤에 남아 있습니다. 일행은 원래 숲 아래쪽에 캠프를 치는 것이 더 안전했지만 산비탈 위 만시족 언어로 죽은 산이라 불리던 홀라트샤을 경사면에 텐트를 세웠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고 시야는 나빴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구조대가 나중에 발견한 텐트는 안쪽에서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신발도 두꺼운 외투도 대부분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한밤중에 텐트를 찢고 나와 거의 맨발로 눈밭을 내려간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사태가 두려웠다면 왜 장비를 챙기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위협했다면
왜 발자국은 비교적 질서 있게 숲 쪽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발자국은 약 5km 아래 큰 삼나무 근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리 도로션코와 유리 크립오니션코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둘은 속옷 차림에 가까웠고 근처에는 작은 모닥불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는 가지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죠. 누군가는 나무 위로 올라가 텐트 쪽을 보려 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 장면은 더 이상합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 지나 콜모고로바, 루스템 슬로보즈는 삼나무와 텐트 사이에서 각각 발견됐다고 합니다. 방향은 다시 텐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숲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루스템의 두개골에는 작은 골절이 있었지만 직접 사망 원인으로 단정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대부분 저체온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59년 5월, 눈이 녹은 뒤 나머지 4명이 계곡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류도밀라 두빈이라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고 혀와 일부 조직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면 졸로타료프 역시 심각한 흉부 손상이 있었죠. 니콜라이 티보브리뇰은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큰 외상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조사관들은 이 충격이 자동차 사고에 가까운 강한 압력일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무엇이 그런 힘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 실험설, 미확인 비행체설, 만시족 공격설, 방사능 노출설까지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옷에서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는 기록도 있었대요. 하지만 일행 중 몇 명은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일한 이력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9명의 젊은 등산객은 왜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장비를 버리고 어둠 속 눈바다로 걸어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정말 자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기록되지 않은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글을 올린 거예요. 운영자가 사라진 지 정확히 47일째 되던 밤. 새벽 2시 13분. 커뮤니티에 짧은 문장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4분. 들어가지 마세요.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친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음 날. 실제로 그 종목은 장 시작 4분 만에 22% 가까이 급락합니다. 전날까지 수익률 37, 8%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계좌가 파랗게 질렸다고 해요. 첫 번째 제보자는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에 1,200만 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결혼 자금이었대요. 리딩방 운영자는 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4% 떼고도 남는 장사만 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운영자가 실종된 뒤에도 계좌 캡처와 매수 신호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습관만 남아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일은 더 이상했습니다. 한 회원이 운영자의 예전 사무실을 찾아갔대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8만 원짜리 작은 방. 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미납액 18만 7천 원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경찰 입회하의 문을 열었을 때 모니터에는 예약 게시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약 목록의 마지막 작성 시간이었습니다. 운영자가 사라진 뒤 3일 후였다고 해요. 누군가 그 방에 들어와 글을 넣었거나 아니면 운영자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운영자의 통장 내역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돈을 들고 튄 줄 알았습니다. 리딩방 회비만 해도 한 달 9만 9천 원. 회원이 630명이라면 월 매출은 6,237만 원. 누가 봐도 유혹이 큰 숫자였죠. 그런데 실제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은 병원비였다고 합니다. 소아암 병동 후원금. 그리고 이름이 가려진 아이 앞으로 간 정기 송금. 한 달에 80만 원씩. 거의 2년 동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고 해요. 사기꾼이라고만 믿었던 사람이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무리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잃은 돈은 진짜였고 무너진 삶도 진짜였으니까요. 다만 이상한 건 마지막 글입니다. 내일 오전 9시 4분. 들어가지 마세요. 그 문장은 운영자의 말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늘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의 문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으려는 사람의 문장. 한 번만은 더 구하고 싶었던 사람의 문장.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계정을 움직인 건 자동 프로그램이었을까요? 운영자였을까요? 그가 남긴 죄책감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그 방에서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경고를 보고 접속을 끄는 사람들만은 아직도 그 밤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클라이맥스.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뒤집혔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소리를 죽은 투숙객의 발소리라고 믿었대요. 새벽 2시 17분이면 꼭 307호 복도에서 젖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고 문고리가 천천히 내려갔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늘 같은 말을 했대요. 거긴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전기 계량기 기록을 확인했을 때 307호 라인만 매주 금요일 밤 정확히 38분 동안 전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귀신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폐업한 호텔에 누군가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전은 훨씬 차가웠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폐업한 게 아니라 폐업한 척하고 있었대요.
건물주는 객실 영업을 중단했다고 신고해 재산세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있었고, 동시에 사용 불가 시설로 잡힌 건물에 대해 보험 손실 보전까지 청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상 월 손실은 1,240만 원. 하지만 실제로는 주말마다 307호와 309호, 단 두 객실만 몰래 돌려서 현금 숙박비를 받았대요. 하룻밤 18만 원, 한 달 평균 12팀. 조용히 들어온 돈만 216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핵심은 숙박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영업 중 도로 신고했을 때 내야 할 지방세와 전기 기본요금, 소방점검 비용은 월 평균 482만 원. 폐쇄 시설로 신고했을 때는 137만 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차액이 매달 345만 원. 여기에 보험사가 인정한 영업중단 손실보전금이 분기당 1,890만 원. 실제 손실보다 부풀려진 금액은 최소 7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귀신 소문은 손해가 아니라 방패였던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만드는 가장 싼 경비 시스템. 밤마다 여자가 온다는 소문 하나로 순찰도 줄고 민원도 줄고 내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건 그 소문이 출처였대요. 처음 폐호텔 괴담을 올린 계정의 접속 IP가 호텔 관리사무소 와이파이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녹음 파일을 올리고 일부러 날짜를 맞추고 일부러 307호라는 방번호를 반복한 겁니다. 도시전설은 생겨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였대요. 그날 새벽 2시 17분. 취재팀이 복도 끝에서 들었다는 젖은 슬리퍼 소리도 알고 보니 천장 배관에 묶어둔 낡은 고무 호스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타이머가 켜지면 작은 펌프가 작동했고 물이 흐르면 호스가 천천히 흔들렸대요.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걷는 것처럼요. 귀신을 믿게 만들면 아무도 장부를 보지 않습니다. 괴담을 믿게 만들면 아무도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할수록 누군가는 매달 345만 원을 아끼고 분기마다 1,89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닫아보겠습니다. 기록은 남아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만 비어 있었대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건을 괴담처럼 말해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일부러 괴담으로 만든 거라고도 합니다. 이상한 건요. 지금도 비슷한 소문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화면을 믿고 시간표를 믿고 댓글의 목격담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아무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쉽게 사실처럼 번진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날 마지막 목격담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그 CCTV 공백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 언태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눌러두세요. 자료 출처와 검증 타임라인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18화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복됐다는 새벽 3시 인터폰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fs://www. com/anews.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